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57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폐백이란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시댁 식구들에게 이제 인사드리는 그것을 폐백이라고 하죠. 네, 이 한자 말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 어떤 뭐 드라마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들이 있고 한데 막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폐백이라는 걸 검색을 하니까 이 장면이 나왔어요. 네, 신랑 신부 시부모 댁이겠죠. 뭔가 폐백 음식을 놓고 합니다. 여기 뭘 던져주는데 밤이나 대추나 막 이런 걸 던져주는 모양입니다. 아들 잘 나라고. 네. 이 폐백 음식입니다. 여기는 이제 술이 있는데 폐백주 그리고 뭐 포도 있고 막 이렇게 밤인지 대추인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은 낱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자가 상당히 폐자가 어렵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폐백, 비단패다, 비단. 네. 그리고 백도 비단백이다. 비단백자는 우리가 잘 접하지는 못하지만 글자를 뜯어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네, 부수자를 안다고 전제를 하면 희다는 뜻이죠. 흰 백이 위에 있습니다. 아래에는 수건근입니다. 수건이라는 것은 천을 얘기하겠죠. 그러므로 흰 색깔의 천이다. 그것이 비단이다. 물론 비단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죠. 색깔이 있지만은 글쎄요. 뭐 물들이기 전에 가장 고운 천은 뭐 비단, 하얀색이 비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단백입니다. 자, 비단패는 여기도 비단도 천이므로 수건이라는 뜻의 글자가 들어갑니다. 수건. 우리가 수건 할 때 쓰는 건이지만은 여러 가지 천을 뜻할 때 한자에서 다 중요한 부속 글자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해질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렇게 칠복입니다. 이 친다는 것은 손을 뜻하죠. 한자에는 손을 잘 알면 한자가 많이 해결이 됩니다. 칠복입니다. 자, 그러면 칠복은 반드시 꼭 친다는 뜻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글자도 잘 뜯어보면 이 안에 또 수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이것이 수건이라는 뜻이죠. 수건근이죠. 수건에 뭔가 이렇게 여덟 팔자가 아래 위로 있습니다. 뭔가 바느질을 했다는 뜻이에요. 천에 이렇게 수를 놓는다 또는 바느질을 했다 그런 뜻이 글자입니다. 이것을 왜 다시 손을 이렇게 쓰느냐 하면 이 천을 손으로 이렇게 뜯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진다. 우리 해지는 것은 천이 이렇게 해지는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손으로 이게 천을 이렇게 뜯는다. 그래서 해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또 천이죠. 자, 그것이 왜 비단이 되느냐. 여기에서 해진다는 것은 뜯는 것인데 또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면 자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막 뜯는 것이 아니라 잘 잘라서 이렇게 비단을 잘 잘라서 신에게 예물로 드린다. 네, 좋은 뜻이죠. 그리고 옛날에 어느 한때는 이 천을 가지고 화폐로도 썼어요. 그래서 돈을 뜻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잘라서 써야 되겠죠. 화폐를 적당한 크기로 아주 손바닥만하게 자르진 않겠죠. 적당한 크기의 어떤 옷감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화폐로 썼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또는 화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좀 복잡하지만 일단 다음에 바로 뒤에 또 요 모양의 글자 비슷한 것이 나오므로 일단 모양을 한번 눈여겨 좀 두시기 바랍니다. 수건이 있다. 두 개 다 수건이 있다. 위에는 흰백이다. 이쪽은 수건 위에 또 손을 뜻하는 칠복이 있고 또 수건에 수를 놓은 것이 있다. 머리에 좀 염두에 두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폐백이라는 것은 한말로 하면 이것은 비단이라는 뜻이에요. 비단패, 비단백이므로. 네, 그래서 이것은 예물로 드리는 그런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가 조금 바뀌집니다.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뵐 때 올리는 물건이다. 대추나 포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중국도 제가 과문의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글자를 써서 이러한 행사를 예식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예를 갖추어서 보내거나 가지고 가는 예물이다. 주로 아마 좋은 품질의 옷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두 글자가 다 비단을 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복잡한 글자가 나왔죠. 제가 아까 좀 눈여겨보시라 했는데 한번 구분을 한번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는 말이 좀 있습니다. 자, 앞에서 해질패 이렇게 했죠. 이 글자가 이제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자, 기본이 되는데 앞에서 본 비단패는 여기에 수건권을 다시 더한 것이죠. 그래서 화폐, 옛날에 한때 돈으로 쓴 적이 있으므로 화폐 할 때도 씁니다. 조폐한다, 돈을 만든다는 것이죠. 조폐공사 같은 것. 지폐, 종이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패자가 전부 돈이라는 뜻으로 많이 주로 쓰입니다. 비단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회백이라든지 별로 용례가 없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수건이 들어가지 않고 두 손으로 받들 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손이 두 개지요. 손이. 자, 그러면 이 글자에는 손이 하나, 둘, 세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손으로 이렇게 천을 찢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손이 들어가서 또 더 찢습니다. 그래서 뜻은 똑같습니다. 해질패. 일반 낱말에는 이 글자는 잘 안 쓰고 이 글자를 많이 씁니다. 뜯었는데 다시 또 뜯습니다. 두 손으로. 무자비하게 뜯습니다. 해지다. 아주 낡은 것이다. 해지다. 그래서 우리가 적폐라고 하는데 쌓인 폐단이란 뜻이에요. 쌓여서 이렇게 오래된 묵은 못된 것들 다 해가 되는 그런 해진 것, 쓰레기 같은 것. 그것을 적폐라고 합니다. 적폐청산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 쭉 쌓여온 폐해를 적폐라고 한다. 폐습, 아주 나쁜 관습, 나쁜 습관. 그리고 폐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폐는 아주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쓰는 말이에요. 귀사라고 하면 당신네 회사는 높여서 귀하다 해서 귀사. 우리 회사는 낮춰서 폐사. 다 해진 회사다. 별 볼일 없는 회사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췄을 때 폐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해질 배 위에 이렇게 초두머리를 얹었습니다. 풀초를 얹으면 덮는다는 뜻이에요. 뭐 해짓는데 그 위에다가 보이지 않도록 풀을 덮었다 해서 덮을 패입니다. 은폐한다 할 때 그렇죠? 뭘 숨기는 걸 은폐. 그리고 은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숨는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들은 그런 용어입니다. 은폐와 은폐를 잘해야 된다. 네, 이것도 음은 가린다는 뜻이에요. 가리고 덮는다. 네. 자, 그리고 이 패자가 해질패가 사실은 이 글자인데 이 글자와 관련이 됩니다. 이것은 부수자예요. 거의 서지 않는 글자입니다. 거의 서지 않는데 여기에 윗부분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걸 얹었고 아래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바느질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결국 천이 있겠죠. 천이 있고 이렇게 바느질로 수를 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모양의 글자가 여기에서 나온 글자다. 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백이라는 것은 비단백이죠. 백서라는 것들을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흰백자로 쓴 백서가 아니고 이것은 나라에서 1년에 나라 상황에 대해서 발표할 때 백서라고 이렇게 경제백서 이렇게 국방백서 씁니다만 이 백이 아니고 비단을 쓴 비단백서는 비단에 쓴 글을 얘기합니다. 글을 쓴 비단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비단이 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유명한 황사영 백서라고 있죠. 천주교가 탄압을 받았을 때 황사영이란 분이 천주교 신자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받은 천주교의 현황과 우리나라에서 받은 박해라는 것을 이런 걸 쭉 다 적어서 중국에 있는 주교한테 보내려다가 발각이 돼서 결국은 이제 사형에 처하게 돼서 죽는 그런 것인데 그분이 쓴 이것이 백서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걸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 황사영이라는 분이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사책에서 얼핏 배웠습니다만 이름만 아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21, 17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16인가 과거에 급제해서 정조임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정약용 선생, 정약용의 그러니까 조카 사위가 되더라고요. 정약용의 큰 형, 정약용입니까? 그분도 그 천주교 때문에 이렇게 귀양당하고 그랬죠. 그분의 사위예요. 사위인데 어쨌든 일찍 돌아가시고 그 부인과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인이 이 정난주라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관노로 갑니다. 노비가 되어서 양반집
규수집 가문의 양반집 자녀가 노예가 되어서 제주도로 노예를 가서 거기에서 37년인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상당히 얼마나 참 그 상황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꿋꿋하게 정말 공부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이래서 굉장히 제주도에서 막 성녀와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는 분이다. 이래서 정난주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이 이분의 일생을 소설로 써서 난주라는 소설을 썼다고 하는 걸 요번에 제가 이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대정리인가요? 어디 가면 묘소가 있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일반 천주교 신자들은 잘 아실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인데 황사영과 정약용 그 가문의 사위고 정약용의 조카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이번 저도 배웠습니다. 네, 오늘 패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